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러브샷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 러브샷 장면 사진을 보는 순간 정말 창피했습니다. 쥐구멍이 있으면 좀 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마저도 들었습니다. 왜 우리 국민은 이렇게 부끄러운데 윤석열은 전혀 부끄러움을 못 느끼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 국민하고는 저렇게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걸까요? 저 사람은 도대체, 저 사람의 사고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져 있길래, 이 상황에서, 부끄러움이나 민망함이 없는지 좀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되게 황당했었거든요. 근데 윤석열은 전혀, 글쎄 되게 신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장면을 보는 순간, 엉망진창이 된 현재 윤석열 정권의 외교 안보 상황이 눈에 떠올랐습니다. 나라는 지금 위기 상황을 가고 있는데 본인은 정작 당사자, 국정을 책임진 당사자는 약간 룰루랄라 하는구나. 완전 룰루랄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좀 화가 났어요, 사실은. 많이 화났습니다. 좀 난 게 아니라 좀 많이 났어요. 진짜 뭐라 말을 못하겠네. 자, 왜 부끄러운 국민 몫이어야 됐죠? 왜 국격이 왜 룸살롱이 돼야 됐죠? 참 답답합니다. 자,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요. 러브샷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외교를 마치 룸살롱으로 만들어버린 이 한 장의 사진. 도대체 생각이 있느냐고 묻고 싶은 이 사진. 그런데 정작 당사자는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는 이 사진을 보면서 저는 너 왜 그러고 사니? 라는 말이 절로 나왔어요. 솔직히 말해서. 왜 그러고 삽니까? 진짜. 참. 선생님 뭐라고 해야 될지. 자, 저는요, 이 사진을 보면서 영화 투사부일체가 생각이 났습니다. 영화 투사부일체는 조폭인 개두식이 교생 선생님이 돼가지고 학교에 그 교생 선생님으로 가는 그런 상황을 그린 영화죠. 자, 그런데 조폭 출신인 개두식이 그 첫 번째 수업에 들어가서 첫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학생들한테. 자, 학생들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라고 하니까 개두식이 뭐라고 그럽니까? 식사들 하셨습니까? 라고 하죠. 식사들 하셨습니까? 전형적인 조폭의 언어죠. 근데 당사자는 이게 조폭의 언어인지 모릅니다. 학생들은 대단히 생소하니까 까르르 웃기는 하죠. 그게 조폭의 언어인 줄 알았으면 아마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조폭의 언어로 학생들한테 인사를 합니다. 하지만 당사자는 그게 잘못됐다라는 생각조차 없죠. 윤석열의 이 사진을 보면서 마치 조폭의 언어를 썼는데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해놓고 아무런 문제를 못 느끼고 있는, 그것이 조폭의 언어라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그 개두식이 떠올랐습니다. 아시는 분들 다 아시죠? 교생이 된 조폭. 첫 수업 시간에 인사말이 식사도 하셨습니까? 였어요. 즉, 투사부일체에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교사의 언어를 쓰지 못하는 조폭을 약간 좀 희화화한 것이죠. 즉, 자신이 지금 교생이 되었지만 본질이 조폭이라는 것, 그래서 본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어떤 반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보자면 룸사롱의 관행을 외교 프로토콜, 외교의 장까지 끌고 들어온 윤석열과 상당히 많이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룸사롱에서 할 수 있는 관행이 마치 외교상의 예절, 의전인 것처럼, 외교 프로토콜인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써버리는 이 모습. 당연히 국민들은 부끄럽죠. 민망하죠. 당사자는 모릅니다. 마치 영화 투사부일체에서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해놓고서는 그게 조폭의 언어라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개두식과 같은 거죠. 참 답답합니다. 황당해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요. 참 청와대로 윤석열이 돌아갔다는 겁니다. 일단 대통령 관저는 계속 한남동에 있는데 뭐는 지금 관저로 청와대로 돌아갔다? 예,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영빈관은 청와대로 돌아갔어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 이 베트남 대통령을 베트남 국가주석을 맞이한 곳은 청와대 영빈관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그동안 이 빈쌀만을 데려다 놓고 저게 뭔가 싶을 정도의 그런 황당한 대우를 했었는데 이제 그런 황당한 모습은 보지 않을 것 같아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6개월 사이에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외교를 보는 것 같아서 결국 돌아갈 거 왜 나와가지고 돈 쓰고 나라 망신하고 국익은 국익대로 손해를 보고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솔직히 지금 따져 묻고 싶습니다. 빈쌀만 왔을 때 빈쌀만을 맞이한 모습 사실상 외교상 결례가 아닌가 싶을 정도의 그런 모습이었어요. 한남동 관저라고 보여준 그것은 정말 이 대통령 외국 손님을 맞이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적합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정작 당사자들은 윤석열은 거기가 부적합하다는 생각조차 안 하고 있는 듯 했죠. 속 터지는 일이죠. 진짜 속 터질 일이죠. 정말 상식 밖이었습니다. 그나마 이제는 청와대 영빈관으로 돌아갔다니까 그나마 좀 안심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윤석열이 이 청와대를 버리고 용산으로 간 이유는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풍수가 안 좋아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청와대 터 중에서 풍수상 제일 문제가 많다라고 여겨지는 곳은 영빈관 자리예요. 청와대 영빈관이 뭐 하던 데다? 청와대의 옛날 청와대, 구청와대 본관이었습니다. 박정희가 거기서 죽었어요. 그러니 사실 청와대가 흉지다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곳 영빈관 때문에 생겼다라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자, 그런데 관저는 빼고 집무실도 뺐는데 영빈관만 돌아갔다? 야, 참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뭐 풍수가 아니라고 치죠. 풍수가 아니라면은 그 빙글 뺑뺑 돌고 돈 그렇게 많이 쓰고 지금 800억을 썼다는 둥 1000억을 썼다는 둥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돈을 펑펑 쓰고도 다시 청와대로 돌아가는 이 황당한 짓거리를 왜 합니까? 이거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거 아니란 말입니까? 참 황당하죠. 하하호호님, 예, 굿했겠죠. 굿하고 들어갔나 진짜? 자, 결국 청와대로 돌아갔다라는 거 보면서 그래 사실 영빈관은 청와대 영빈관이 정상이에요. 그게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청와대 영빈관을 보고 상당히 마음에 들어 했다고 합니다. 너무 화려하지도 않고 너무 웅장하지도 않으면서 기품 있고 품격 있다. 그러면서 꽤
화려한 면모를 보여준다. 예, 너무 이렇게 호사스럽지 않지만 화려하고, 화려하지만 기품 있고, 웅장하지 않지만, 예, 꽤 내실이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하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상당히 좋아한 곳입니다. 특히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을 어디서 맞이했어요? 예, 청와대 영빈관에서 맞이했죠. 왜? 바이든이 정말 청와대 영빈관을 좋아했어요. 바이든은요, 청와대 자체를 좋아했어요. 이 청와대가 사실 서양 사람들이 잘 보기 어려운 궁궐 속에 있지 않습니까? 앞에는 경복궁, 그리고 청와대 본관 건물도 이 기와집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청와대 그 관저가 있는 곳, 완전히 한옥으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또 상춘제, 이게 차를 마시는 상춘제, 응접실 같은 곳인데 거기도 한옥, 전통 한옥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를 상당히 좋아했대요. 그런데 갑자기 딴 데로 간다니까 약간 불쾌했고 아쉬워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청와대 영빈관을 다시 쓸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후문도 있습니다. 여튼 결국 우여곡절 끝에 돌고 돌아서 청와대로 돌아갔습니다. 1,000억 가까이 쓰고 돌아간 거죠. 국민의 예산이, 혈세가 낭비된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청와대 영빈관으로 돌아가는 데서 보듯이 문재인 정부를 억지로 지우려고 하다 보니까 외교와 안보가 엉망이 되고 있다는 것 점입니다. 지금 외교 안보 제대로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일본과 친해지려고 중국을 버렸고 한미일 동맹을 강조하다 보니까 북한이 러시아, 중국과 가까워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대만 문제에 쓸데없이 입을 대다가 오히려 중국이 북한을 대대적으로 도와주는 명분을 만들고 말았죠. 뿐만입니까? 미사일 대응 사격을 한다 그러는데 그 미사일이 바다로 날아가다 거꾸로 발사한 곳으로 되돌아오지 않습니까? 이 황당한 사건. 뿐만 아닙니다. 그 무렵에 발사했던 미사일, 에이테킴스를 비롯한 주요 미사일, 천국 미사일까지 날아가다가 중간에 폭파된 발사 실패가 일어난 일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F-15 전투기에서 실었던 타우러스 미사일 역시도 불발탄이 났다고 그러죠. 자,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외교 안보가 엉망이에요. 제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쯤 되면요, 외교고 안보고 망했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닌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문제는 국정원에 있습니다. 지금 국정원의 조직이 완전히 붕괴 상태라고 하죠. 1급 전원 한 20여 명 정도 되는 모양이 있는데 다 대기 발령 상태고요. 2, 3급 50여 명이 보직이 없는 상태. 지금 현재 약 100여 명 정도가 대기 상태라고 합니다. 국정원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주요 간부들 100여 명이 보직이 없어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 지금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건 뭘 말한다? 우리 안보에 심각한 구멍이 뚫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외교 안보 라인, 특히 국정원이 대단히 열심히 뛰어다녀야 할 상황임에도 열심히 뛰기는커녕 지금 놀고 있는 거죠. 근데 놀고 있는 이유가 일자리를 주지 않아서, 보직을 주지 않는 바람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왜 이래? 도대체 왜 그럼 이 많은 사람들을 보직을 내지 않고 놀리고 있느냐? 문재인 정부에서 승진을 했었다라는 이유랍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정부에서 승진했던 사람은 야, 얘들은 빨갱이야, 제껴 라고 한다는 거죠. 그 결과 국정원 조직이 완전히 붕괴 상태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자, 진짜냐고요? 보시다시피 진짜입니다.
지금은 이것도 현재 인사가 다 곧 있을 거라서 이렇게 현재 대기 발령돼 있는 상태, 보직이 없는 상태가 100명이다 라고 한다면도 얘기가 달라요. 조만간 인사가 있어서 제자리를 줄 테니까. 근데 문제는 인사가 이미 끝났어. 9월 달에 인사가 끝났는데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결국 이 100명은 뭐 하는 사람이다? 윤석열은 이 100명을 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야, 국정원에서 나가. 내가 있는 정권 잡고 있는 동안에는 니들 안 쓸 거야. 나가.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니 국정원이 제대로 돌아갈 턱이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는 거죠. 지금 국정원의 전체가 조직 자체가 흔들거리고 있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없앴던 대공 첩보 요원들, 특히 국내 요원들이 갑자기 설치기 시작했다고 해요. 국정원의 진짜 중요한 역할, 우리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주요 외국들의 동향을 파악하는 거, 그 업무는 사실상 뒷전으로 밀려난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북한 관련 첩보, 그 중에서도 심지어는 국내 첩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설치고 있더라는 겁니다. 왜 지난 11월 초에 대북 교류 사업을 해왔던, 남북 경영 사업을 해왔던 여러 시민단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그때 국정원에서도 나섰거든요. 그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국정원을 빼서 또 옛날처럼 민주, 진보, 야당 인사를 탄압하겠다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원이 정말 이제 원래대로 제 모습을 찾아가는가 했더니 이거를 또 윤석열이 그대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나마 어떤 형태로든 간에 조직이 제대로 살아남은 상태에서 운영이 된다면 또 얘기가 다른데, 문제는 모든 것이 붕괴될 위기에 처했다는 겁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이 정보기관은요, 전문성이 대단히 강한 곳입니다. 정보망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자본과 노동이 투여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만들어질까 말까예요. 따라서 이런 오래된 시간과 자본과 노동이 투여된 정보망을 무시한 인사, 이 인사는요,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게 됩니다. 특히 정치적 사건에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던 이 국정원이 이제 정치적으로 마구 개입을 해왔던 사람들이 복귀하면서 사태가 대단히 심각해졌던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승진을 했는데 그것이 나랑 반대되는 입장, 야당이, 지금의 야당이, 과거 여당이 그때 승진시켰던 사람이라고 지금 불이익을 준다. 이거는요, 정보기관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정보기관이 망가지는 건 또 둘째일 수도 있어요. 진짜는 뭐냐? 정보기관, 국가정보원 같은 정보기관은요,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 국제 정보를 수집하는 곳이잖아요. 국내 정보에 가입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은 어쩌고 있다? 국정원을 국내 정치에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앙일보에 단독으로 나온 기사입니다. 대통령 존안자료 부활, 국정원 신원조사 대폭 늘린다. 존안자료가 뭐냐? 대통령한테 올리는, 대통령한테 국정원이나 안기부가 또는 그 앞에 중앙정보부가 올렸던 일종의 개인 사찰 파일이에요. 야당 인사, 고위 공무원 이런 사람들에 대한 뒷조사 파일이 바로 존안자료입니다. 존안자료. 제가 불교방송 노조위원장을 하니까 저를 담당하는 국정원 요원이 하나
생기더군요. 뿐만 아닙니다. 그 경찰의 정보과 경찰 5명이 갑자기 저랑 연락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마포경찰서, 뭐 불교 방송이 그 마포에 있었으니까 마포경찰서 정보과, 예, 서울경찰청 정보과, 경찰청 본청 정보과, 이렇게 해서 각 한 명씩이 저한테 붙었고요. 그 다음에 종로경찰서 정보과, 이거 그 조계사가 거기 있잖아요. 종로에 있잖아요. 거기 있으니까 그 종로경찰서 정보과에서도 저한테 붙더군요. 또 있습니다. 자, 벌써 거기가 몇 명이에요? 4명이죠. 네. 그 다음에 불교 담당이 또 저한테 붙더군요. 그게 뭐냐면 경찰청에서는 언론 담당, 그 다음에 또 불교 담당도 따로 붙어요. 그러니까 불교 담당 그 정보과 경찰도 붙고, 예, 언론 담당 정보과 경찰도 붙더군요. 그래서 5명이 저랑 연락을 해서 저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뭐 수집된 저에 대한 자료가 뭐로 간다? 예, 그게 바로 조난 자료입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없어졌어요. 다 없애버렸어. 국정원에서 이 자료를 없애버렸단 말이야. 예, 폐기를 하려고 했고, 지금 일부는 폐기되고 일부는 남아있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뭐 어쩐다? 예, 다시 부활한다. 그리고 심지어 사찰을 위해서 신원조사를 대폭 늘리겠다라는, 예,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야, 이거 진짜야? 사실이야? 예, 사실입니다. 뭐로 보면 사실이다? 예. 이미 국정원이 보안 업무 시행 규칙이라는 것을 개정해서 신원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결국 뭘 말한다? 박정희식 중앙정보부의 부활, 과거 독재 정권 시대의 안기부가 부활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충격적인 얘기죠. 윤석열 이 친구가 하다 이제 정말 전형적으로 군사 독재의 모습을, 군사 독재에서나 하던 짓을 그대로 따라가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되면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냥 독재를 하겠다는 겁니다. 윤석열은 지금 독재를 하고 싶어요. 검찰만 가지고는 독재하기 힘드니까, 정보 수집 이런 게 좀 딸리니까 어떻게 한다? 예, 국정원을 부활시켜가지고 국정원의 정보 기능, 국내 정보 기능을 부활시켜서, 예, 뒷조사를 하겠다. 정적들에 대한 뒷조사, 야당들에 대한 뒷조사, 민주진보 인사들에 대한 뒷조사를 하겠다는 거죠. 그거 가지고 또 정치 공작을 벌이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게 사실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 다르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독재 정권이 부활하는 겁니다. 윤석열 정권은 과거 박근혜도 이명박도 하지 않았던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가 박정희쯤 되는 것 같아. 아마 그랬을런지도 모릅니다. 취임하자마자 국정원에 띠리릭 전화해서 야, 파일 갖고 와봐 라고 했겠죠. 그런데 국정원에서 파일이 없는데요 라고 하니까 야, 왜 없어? 만들어!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참. 이게 윤석열 정권은 진짜 중요한 외교와 안보는 망가뜨려 놓고 있지만 자기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보기관을 흑화시키는 데는 대단히 유능한 겁니다. 과거 군사 독재 정권이 나라를 위한 안보가 아니라 정권 안보에 정보기관을 악용했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 상황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한 정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한 외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안보는 팽개쳐 두고 정권을 지키기 위한 안보, 정적을 감시하기 위한 정보, 국민을 감시하기 위한 국정원을 만드는 게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이거는 정말 그런 짓까지 할까 싶었는데 정말 그런 짓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차마 설마 그럴까? 설마가 사람 잡는 상황에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요, 국정원을 국내 정치에 악용하면은요, 이건 국정원법 위반입니다. 국내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는 국정원, 이거를 시행령을 또 바꿔가지고, 아니 시행령도 아니고 그냥 규칙을 바꿔가지고 정보를 수집하고 뒷조사를 할 수 있게끔, 고위공직자에 대한 뒷조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거, 이거 역시도 위법의 소지가 큽니다.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어요. 봅시다. 자, 이쯤 되면요, 우리가 다음 총선에서 한 200석 정도는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할 일 많네요. 그죠? 왜 이렇게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이렇게 항상 많을까요? 속상하네. 그죠? 자,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